프레쉬인가요? 접니다. 유쾌한 대답이 돌아왔고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전직 교도관이 물었다. 돈 가져왔나요, 펜버리? 그 남자의 무례하고 친근함이 펜버리는 오히려 좋았다. 결심한 계획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물론이야.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해봐요. 말장난할 시간이 없다고요. 먼저 돈을 넘겨주고 다음에 얘기하죠. 그 순간 펜버리는 프렛의 왼쪽 어깨뼈 아래 넓은 등에 온 힘을 다해 칼을 찔러 넣었다. 법의학자 탐정 손다이크. 역추적 탐정 이야기라는 혁신적인 추리소설 플롯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손다이크의 노래하는 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누가 범인인지 밝히는 데 집중하는 일반적인 추리소설과는 달리 범인은 이미 밝혀졌고 그의 범행도 독자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손다이크가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계획된 살인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독자가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서 어디 맞춰봐 하는 느낌으로 프리먼의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 역시 역추적 추리소설답게 범인의 범행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파트 1은 어느 날 기차 안에서 협박범을 만난 재력가가 그를 제거하는 이야기로 구성되고요. 파트 2는 법의학자 손다이크가 범행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는 구성입니다. 오늘은 파트 1을 들려드릴 텐데요. 자세히 들으시면 파트 2에서 손다이크의 활약을 더 짜릿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럼 법의학자 탐정 손다이크의 계획된 살인사건 파트 1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고급 와인을 주문한 고객에게 싸구려 와인을 판매한 상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1등석 요금을 받은 승객에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손님을 같은 객차에 배정하는 철도회사 역시 와인 판매상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기업의 양심은 개인 양심보다 훨씬 열등하다. 이것이 루퍼스 펜퍼리가 메이드스톤 서부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든 생각이었다. 분명히 3등석에 있어야 할 거칠고 뚱뚱한 남성이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그의 객차에 들어왔다. 그는 쿠션이 있는 좌석에 앉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와 어울리는 승객과 동행하기 위해 더 높은 요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등장으로 그는 불쾌했다. 이 낯선 남자의 존재가 철도회사의 계약 위반이라면 그의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왜냐하면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그는 무례할 정도로 펜버리를 쳐다보았는데 폴리네시아 신상처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욕적이었으며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펜버리는 점점 더 불쾌해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두 통의 편지를 읽고 명함을 정리했다. 심지어 우산을 펼칠까 생각하기도 했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분노가 끓어오르자 그는 낯선 남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항의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나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없겠군요. 10,000명 중에서도 당신을 알아볼 겁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펜버리는 말문이 막혔다. 보시다시피 낯선 남자가 꿋꿋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사람 얼굴을 기억하는 재능이 있거든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거참, 위안이 되겠군요. 펜버리가 말했다. 제게는 아주 유용하죠. 낯선 남자가 말했다. 적어도 포틀랜드에서 교도관이었을 때는 그랬죠. 기억하실 겁니다. 제 이름은 프렛이죠.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 저는 교도관이었어요. 정말로 지긋지긋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시내로 수감자의 신원 확인을 하러 갈 때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홀로웨이가 구치소였는데 기억하세요? 브렉스턴으로 옮기기 전이었죠. 프렛이 회상을 잠시 멈추자 펜버리 얼굴은 창백해진 채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제 생각에는 펜버리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요. 아니요. 프렛이 대답했다. 당신은 프랜시스 돕습니다. 그자가 바로 당신이죠. 12년 전 어느 날 저녁 포틀랜드에서 도망쳤죠. 다음날 아침 빌해안 근처에서 옷이 떠내려왔고 도망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제가 아는 가장 깔끔한 탈옥이었습니다. 상습 범죄자 기록부에는 사진 2장과 지문이 남아있는데 혹시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왜 내가 상습 범죄자 기록부에 가야 하죠? 펜버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바로 그거죠. 왜 가야 하겠습니까? 당신 같은 자산가는 투자만 잘하면 기록부에 갈 필요 없을 텐데요. 펜버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프렛을 향해 몸을 돌렸다. 얼마를 원하지? 그가 물었다. 1년에 200파운드 정도면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프렛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펜버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자산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그가 물었다. 프렛은 심드렁하게 웃었다. 펜버리 씨, 나는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당신 집에서 800m도 안 되는 곳에서 살았겠습니까? 맙소사. 그래요. 교도관을 은퇴하고 오고먼 장군이 저를 관리인 겸 집사로 고용했죠. 그는 그 저택에 거의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저택에 출근한 다음 날 당신을 만나게 되었고 한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두고 있었는데 연간 200파운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로 쓸만하더군요. 전직 교도관이 말을 이었다. 이게 다 얼굴을 기억하는 제 재능 덕분이죠. 하지만 잭 엘리어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코앞에 두고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앞으로도 절대 눈치 못 챌 겁니다. 프렛은 허영심에 불필요한 정보를 흘린 것 같아 후회하며 덧붙였다. 잭 엘리어스가 누굽니까? 펜버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베이스포드 경찰서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잡일도 하고 시골 탐정 역할도 하고 사무실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죠. 당신이 있을 당시 그는 포틀랜드에서 민간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왼쪽 검지가 잘려서 연금을 받게 됐죠. 베이스포드 출신이라 이 일을 맡게 된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절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그에게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펜버리가 제안하듯 말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프렛이 웃으며 말했다. 내 둥지알은 알아서 잘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우린 그리 친하지도 않아요.
그가 우리 집 하녀를 쫓아다녔거든요. 유부남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를 바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잭 앨리스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펜버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오고먼 장군이 누구죠? 이름이 익숙한데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프렛이 말했다. 그는 제가 있던 다트무어 교도소장이었어요. 그곳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말인데 만약 당신이 포틀랜드에 있을 때 장군이 거기 있었다면 당신은 절대 도망치지 못했을 겁니다. 어째서죠? 장군은 혈통 좋은 사냥개 전문가거든요. 그는 다트무어에 사냥개 한 무리를 키웠는데 죄수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 시절엔 탈옥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아직도 그 사냥개 무리를 키우고 있나요? 펜버리가 물었다. 물론이죠. 훈련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죠. 항상 근처에서 강도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녀석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범죄자들이 그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가죠. 분기별로 200파운드 어떻습니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겠어요. 펜버리가 말했다. 좋아요. 플랫이 말했다. 내일 저녁 베이스포드로 돌아갈 예정이니 하루 동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일 밤에 당신 집으로 찾아갈까요? 아니요. 펜버리가 답했다. 당신이 내 집으로 오거나 내가 당신 집으로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만나면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신중해야죠. 좋습니다. 프렛이 동의했다. 좋아요. 이렇게 하죠. 우리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경비원이 없고 늦은 저녁이 아니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내일 6시 30분쯤 베이스포드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집은 역에서 15분 거리죠. 그러니 6시 45분에 그 길에서 만나기로 하죠. 좋습니다. 펜버리가 말했다. 다만 혈통 좋은 사냥개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말이죠. 에이, 그럴 리가요. 프렛이 웃으며 말했다. 장군이 그의 소중한 사냥개들을 아무나 독이 든 소시지로 유인하도록 풀어놓을 거로 생각하세요? 그 사냥개들은 집 뒤쪽 사육장에 안전하게 갇혀 있습니다. 수완니가 도착한 것 같군요. 저는 흡연칸으로 갈 테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만 내일 저녁 6시 45분에 그 길에서 봅시다. 그리고 챔버리 씨, 첫 번째 분기 지급금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겁니다. 소액권이나 금화로 50파운드 말입니다. 좋습니다. 펜버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뺨은 붉어졌고 눈에는 분노의 빛이 어렸다. 어쩌면 전직 교도관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문을 열고 나와 문을 닫은 프렛이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위협적으로 말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죠. 펜버리, 아니, 돛스 씨. 속임수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난 이쪽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눈치가 빠르니까요. 그러니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그는 머리를 창문에서 뺀 후 사라졌고 펜버리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어떤 초능력자가 이 순간 펜버리의 생각을 읽고 프렛에게 전달했다면 전직 교도관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프렛은 수감자를 감시하던 경험에 의존해 펜버리가 얼마나 강한 의지와 지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전직 교도관은 전직 죄수를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돛스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가명이었고 그의 진짜 이름은 루퍼스 펜퍼리로
강인함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범죄를 시도해본 후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완벽히 단념했다. 포틀랜드빌 해안에서 그를 태운 가축 사육선이 미국 항구에 그를 내려주었을 때 그는 모든 역량을 합법적인 사업에 쏟아 10년 만에 상당한 재산을 모아 영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베이스포드라는 마을 인근에 정착해 2년간 모아둔 돈으로 조용히 살았다. 만약 프렛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렛의 등장으로 그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공갈범은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 그와의 합의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없다. 그가 이미 팔았던 것도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서 또다시 그것을 팔 수 있다. 그는 해방의 대가를 받아챙기지만 여전히 족쇄의 열쇠를 쥐고 있다. 즉 공갈범은 한 번의 거래나 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루퍼스 펜버리는 프렛이 제안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프렛의 곰곰이 생각해보세요라는 조언은 불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의 결론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 결정되었다. 프렛이 나타나기 전 그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프렛이 있는 한 그의 자유는 언제든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만약 프렛이 사라진다면 그의 평화와 안전은 되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프렛은 제거되어야 했다.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이었다. 따라서 펜버리가 남은 여정 내내 깊은 사색에 빠져 있었던 건 분기별 지급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사색은 오로지 전직 교도관 프렛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다. 루퍼스 펜버리는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무자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요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냉소적인 면이 있었다. 만약 말벌이 그의 찻잔 위에서 윙윙 맴돈다면 그는 말벌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맨손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벌은 공격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말벌의 문제였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쏘이지 않는 것뿐이다. 프렛도 마찬가지였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펜버리의 자유를 위협하기로 했다. 좋다. 그건 그의 위험 부담이었다. 그 위험은 펜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뿐이었다. 펜버리가 체링 크로스에 내렸을 때 그는 프렛이 역에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버킹엄 거리로 향했고 조용한 호텔로 들어갔다. 그는 예약된 손님인 듯 보였는데 여자 지배인이 그를 기다렸다는 듯 펜버리의 이름을 부르며 열쇠를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펜버리 씨? 런던에 머무실 예정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펜버리가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니 백과 사전이 있던데 볼 수 있을까요? 응접실에 있어요. 지배인이 말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 길을 알고 계시죠? 물론 펜버리는 길을 알고 있었다. 응접실은 2층에 있었고 오래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하고 쾌적한 예스러운 곳이었다. 선반 위 소설책 틈에 챔버스 백과 사전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시골에서 온 신사가 사냥개를 찾아본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사냥개에서 피로 다시 향수를 찾는다면 그들은 조금 놀랄 것이다. 그리고 펜버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누군가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놀라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방과 우산을 방에 두고 펜버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호텔을 나왔다. 그는 우선 스트랜드의 우산 가게로 향했고
그곳에서 두꺼운 등나무 지팡이를 샀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그 지팡이는 보기 흉할 정도로 두꺼워서 판매원이 말렸다. 나는 두꺼운 지팡이가 좋습니다. 펜버리가 말했다. 예, 손님. 하지만 손님의 신장을 고려하면 펜버리는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팡이는 나는 두꺼운 지팡이가 좋습니다. 펜버리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철제 끝부분은 못 박지 마세요. 집에 가서 내가 접착제로 붙일 겁니다. 그 다음 구매한 물건은 좀 더 목적에 어울리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거친 방식을 선택한 인상을 주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노르웨이제 식칼이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곧바로 또 다른 칼 가게로 가서 방금 산 것과 똑같은 칼을 또 한 자루 더 샀다. 그는 왜 똑같은 칼이 2개나 필요했을까? 그리고 왜 같은 가게에서 한 번에 2개를 사지 않았을까? 대단히 수상한 일이었다. 루퍼스 펜버리는 마치 쇼핑광처럼 보였다. 30분 동안 싸구려 손가방 하나, 화가용 검은 부통, 삼각줄, 탄성 접착제 1개, 그리고 철제 도가니 집게를 추가로 샀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한 듯 외진 골목에 있는 오래된 약국에서 흡수성 탈지면 한묶음과 과망 가전이상 칼륨 1온스를 샀다. 약사가 특유의 신비롭고 주술적인 분위기로 물건을 포장하는 동안 펜버리는 무표정하게 그를 지켜보았다. 사양도 취급하시나요? 그는 무심한 듯 물었다. 밀랍 막대기로 재료를 봉인하려고 불을 가열하고 있던 약사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주문이라도 외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대답은 단순했다. 아니요, 손님. 고체 사양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하지만 농축된 향료는 있습니다. 그건 사양만큼 강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충분히 강합니다. 약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런 동물성 향료들은 아주 강하고 오래 지속되거든요. 이를테면 세인트폴 성당 한가운데서 이 향료를 한 숟가락만 뿌려도 반년은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가요? 펜버리가 감탄한 듯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군요. 소량만 주세요. 그리고 병 바깥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제가 쓸 게 아니라서 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손님. 약사가 동의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1온스짜리 병과 작은 유리 깔때기, 그리고 사양 향료라고 적힌 막에 달린 병을 꺼내 마치 손재주를 부리듯 능숙하게 액체를 따라 붓기 시작했다. 자, 손님. 약사가 작업을 마친 후 말했다. 병 바깥에는 한 방울도 묻지 않았습니다. 고무 마개를 끼우면 안전할 겁니다. 펜버리는 사양을 극도로 싫어하는 듯 보였다. 약사가 친숙한 영적 존재와 대화를 나누려는 듯 비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자 사실은 잔돈을 바꾸기 위해서였지만 펜버리는 가방에서 부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철제 도가니 집게를 사용해 섬세하게 병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부통 안에 넣고 다시 뚜껑을 닫은 후 부통과 집게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는 카운터 위에 놓인 다른 소포 2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법사처럼 방크라운 1개를 신기하게도 4개의 페니로 바꿔 건넨 약사에게 잔돈을 받은 후 가게를 나온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스트랜드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불현듯 생각이 떠오른 듯 그는 멈춰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발걸음을 옮겨 북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산 물건 중 가장 기묘한 물건을 샀다. 세븐 다이얼스의 한 상점이었는데 이 가게는 물 달팽이부터 앙고라 고양이까지 다양한 동물을 판매했다. 펜버리는 창문 진열장에 있는 기니피그를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혹시 죽은 기니피그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우리 가게에 있는 동물은 모두 살아있어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펜버리는 그 남자를 탐탁지 않게 쳐다보았다. 기니피그와 협박범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작은 포유류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 우리 안에 죽은 쥐가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남자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죽었으니 상태가 꽤 좋습니다. 쥐를 주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은 사체는 그렇게 포장이 되어 가방에 넣어졌고 펜버리는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호텔로 돌아갔다. 간소한 점심을 먹은 후 그는 밖으로 나가 런던에 온 원래 목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는데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팔에 구매한 짐을 끼고 잘 준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옷을 벗기 전에 방문을 잠근 후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행동을 했다. 새로 구매한 지팡이에서 느슨한 금속 덮개를 벗긴 후 뾰족한 줄로 바닥에 구멍을 뚫었다. 그런 다음 줄을 사용해 구멍을 점점 넓혀 밑부분에 얇은 테두리만 남겼다. 그런 다음 작은 손뭉치를 말아 금속 덮개 안에 밀어넣고 지팡이 끝에 접착제를 바른 후 금속 덮개를 다시 끼우고 접착제가 잘 붙도록 가스불에 데웠다. 지팡이 작업을 마친 그는 노르웨이제 칼 중 하나를 집어들고 먼저 나무 손잡이에 칠해져 있던 밝은 노란색 바니쉬를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그런 다음 가져온 짐을 묶었던 끈을 잘라 동물 가게에서 구매한 죽은 쥐를 꺼냈다. 종이 위에 쥐를 올려놓고 머리를 자르더니 꼬리를 잡고 들어올려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칼 위에 떨어뜨린 후 손가락으로 칼날 양면과 손잡이에 피를 고루 발랐다. 그는 칼을 종이 위에 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아래 어두운 거리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고양이가 반음계를 연습하는 것 같았다. 펜버리는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쥐의 몸통과 머리를 던진 후 창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손을 씻고 꾸러미에 있던 종이를 벽난로에 넣어 태운 뒤 침대로 갔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행동은 여전히 미스터리 같았다. 아침 식사를 일찍 마친 후 그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그런 다음 그는 새 지팡이 손잡이를 아래로 한 채 화장대 다리에 묶었다. 그러고는 도가니 집게로 부통에서 사양이 담긴 작은 병을 꺼냈고 정말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 후 고무마개를 뽑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향료를 몇 방울, 대략 반 티스푼 정도를 지팡이 구멍으로 빠져나온 솜뭉치에 떨어뜨렸다. 그는 솜이 액체를 흡수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향료가 솜에 젖어들자 그는 칼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칼 나무 손잡이에 향료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쉽게 흡수되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창문을 들어올려 밖을 내다보았다. 바로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시들어가는 월계수 덤불이 있었다. 쥐의 사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밤사이 흔적 없이 사라진 듯 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병을 내밀어 덤불 속으로 떨어뜨렸고 고무마개도 덤불로 던져버렸다. 그 다음 그는 세면도구 가방에서 바셀린을 꺼내 손가락에 소량을 짠 후 부통의 뚜껑 이음새 부분에 꼼꼼히 발라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손가락을 닦은 후 그는 도가니 집게로 칼을 들어 부통 안에 넣고 즉시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집게 끝을 가스불에 달궈 냄새를 제거한 다음 집게와 부통을 가방에 넣었다. 지팡이 끝부분 금속고리가 다른 물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두 개의 가방을 들고
지팡이는 중간 부분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그 시간에는 1등석 승객이 거의 없어서 빈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펜버리는 승강장에 서서 승무원의 호각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좌석에 놓았는데 끝부분이 창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로 지팡이는 열차가 베이스포드 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펜버리는 가방을 역 물품 보관소에 맡긴 뒤 여전히 지팡이 중간 부분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베이스포드 마을은 역에서 동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었고 그의 집은 역에서 서쪽 도로를 따라 1.6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역 중간 지점에는 오거먼 장군의 저택이 있었다. 그는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 원래 농가였던 이 건물은 넓은 평야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고목으로 이루어진 270m의 가로수길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 길은 철제문으로 도로와 차단되어 있었지만 단지 장식용일 뿐 저택은 울타리가 없었고 주변 평야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실제로 희미한 발자국이 평야를 가로질러 길 중간쯤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펜버리는 목적지까지 작은 길을 따라 걷기로 했다. 그는 울타리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멈춰서 주변 풍경을 살펴보았다. 곧 가로수길이 보였고 두 나무 사이로 들어서며 그는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동안 그는 귀를 기울였다. 희미한 나뭇잎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분명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프렛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장군은 저택에 없는 게 분명했다. 이제 펜버리는 근처에 있는 나무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가 들어선 두 나무는 느릅나무와 거대한 떡갈나무였는데 떡갈나무는 2m 지점부터 울퉁불퉁한 나무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그중 가장 큰 가지는 길을 가로질러 크게 휘어져 있었다. 펜버리는 이 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나무를 한 바퀴 돌며 살핀 후 가방과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물론 지팡이 끝부분이 땅에 닿지 않게 신중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울퉁불퉁한 돌출부를 이용해 나무 꼭대기를 살피려고 올라갔다. 그가 세 갈래 가지 사이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삐걱거리는 철제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가로수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황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 물건을 챙겨서 커다란 나무줄기 뒤에 바짝 붙어 섰다. 눈에 띄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그는 생각하며 나무 뒤에 바짝 붙어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곧 움직이는 그림자가 나타나 낯선 이가 다가오는 것을 알렸다. 그는 자신과 낯선 사람 사이에 나무 기둥을 두고 움직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낯선 사람이 나무 옆을 지나쳤다. 그가 지나가자 펜버리는 나무 뒤에서 살짝 나와 멀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살폈다. 단지 집배원이었지만 그 남자가 펜버리를 알고 있어서 눈에 띄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펜버리는 떡갈나무가 그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무 뒤에서 나와 가로수길을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그러다 느릅나무 너머 가지를 쳐낸 오래된 자작나무를 발견했다. 이 기이한 나무는 줄기가 위쪽으로 갈수록 나팔 모양으로 넓어지며 환상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었고 나무 꼭대기 가장자리에는 수많은 가지가 마치 나무 정령의 팔다리처럼 생동감 있게 뻗어 있었다. 그는 한눈에 이 나무가 마음에 들었지만 집배원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가로수길을 지나 그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떡갈나무 뒤에서 기다렸다. 그런 다음 그는 결연한 태도로 자작나무를 향해 걸어갔다. 그 나무 꼭대기는 땅에서 불과 1.8m 정도 높이에 있었다. 시도해보니 손이 쉽게 닿을 것 같았다. 그는 지팡이를 밑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나무에 기대놓고 가방에서 부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도간의 집게를 이용해 칼을 집어 올려 나무 꼭대기에 보이지 않게 살짝 놓고 같은 위치에 둔 채 칼을 잡고 있었다. 그는 부통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다가 마음을 바꾼 듯 했다. 킁킁 냄새를 맡아보더니 역겨운 향기가 진동하자 뚜껑을 닫고 나무 위로 던졌다. 부통이 나무 꼭대기의 중앙 움푹한 곳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다음 그는 가방을 닫고 지팡이 손잡이 부분을 잡은 채 천천히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걸어가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사이로 가로수길을 빠져나갔다. 그의 이동 방식은 확실히 특이했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끌며 느리게 걸었고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추어 서서 지팡이 끝을 땅에 단단히 눌렀다.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들판을 지나갔는데 도로로 돌아가지 않고 또 다른 들판을 가로질러 좁은 길로 나왔다. 그 좁은 길 맞은편에는 경찰서가 있었는데 가로등과 열린 문, 바깥에 붙은 게시판만으로 다른 집들과 구별되었다. 펜버리는 여전히 지팡이를 끌며 도로를 가로질러 경찰서로 가서 지팡이를 문 지방에 기대어 놓고 게시물을 읽기 위해 멈췄다. 열린 문을 통해 책상에서 뭔가를 쓰고 있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었다.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움직이는 그의 왼손이 보였다. 펜버리는 그 남자의 검지가 없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포틀랜드 민간 경비대 출신인 잭 앨리스였다. 그가 보고 있는 동안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펜버리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는 종종 베이스포드와 인접한 마을인 소프 사이길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보아하니 앨리스는 소프를 매일 방문하는 듯 했는데 아마도 지역 순경으로부터 보고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는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출발해 7시에서 7시 15분 사이에 돌아왔다. 펜버리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15분이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중간 부분을 잡고 신중히 움직이며 소프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울타리 틈새를 지나 평행한 들판을 걸으며 작은 돼지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몇 실링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비우고 금 하나 지폐를 보관하는 지팡이 끝 작은 구멍에 지갑을 밀어 넣었다. 그는 지팡이 중간 부분을 잡고 끝에 지갑을 꽂은 채 천천히 걸어갔다. 마침내 그는 도로에서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2번 꺾이는 구간에 도착했다. 그는 작은 틈새에 자리를 잡고 쭈그려 앉아 기다렸다. 울타리는 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가려주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15분이 흘렀다.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착각한 것일까? 앨리스는 매일이 아니라 가끔 방문했던 걸까? 귀찮은 일이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길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펜버리는 그를 알아보았다. 앨리스였다.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또 다른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인 듯 보였다. 펜버리는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다시 보니 노동자가 먼저 지나갈 것 같았다. 그는 기다렸다. 노동자가 다가와 마침내 틈새 길을 지나쳤고 그 순간 앨리스는 도로의 굽어진 부분에서 사라졌다. 펜버리는 즉시 지팡이를 울타리 틈새로 집어넣어 지갑을 떨어뜨리고 도로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울타리 뒤로 몸을 굽혀 다가오는 공무원을 향해 이동한 뒤 다시 앉아 기다렸다. 앨리스의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그가 지나갈 때쯤
펜버리는 나뭇가지를 옆으로 치우고 사라져가는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제 문제는 앨리스가 지갑을 발견할 것인지였다. 지갑은 그리 눈에 띄는 물건은 아니었다.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펜버리가 지켜보니 앨리스는 몸을 굽혀 지갑을 집어들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바지 주머니 속에 쓱 넣었다. 펜버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도로에 굽어진 부분에서 앨리스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는 일어나 몸을 쭉 펴고 힘차게 걸어나갔다. 틈새 근처에는 곡식 더미가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피며 더미 반대편으로 가서 깊숙이 찔러 넣은 후 더미 근처에서 주운 막대기로 손잡이가 집더미 속에 묻힐 때까지 밀어 넣었다. 이제 남은 건 가방뿐이었고 그의 다른 구매품은 여행용 가방에 있었는데 그 가방은 역에서 가져와야 했다. 그는 빈 가방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가방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틈새에서 나왔을 때 마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마차에는 자루가 높이 쌓여 있었고 나무 판자가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그는 도로로 나와 주위를 둘러본 뒤 빠르게 마차를 따라잡아 가방을 뒷판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역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침실로 올라가 가정부를 불러 푸짐한 식사를 주문했다. 그런 다음 옷을 벗고 셔츠, 양말, 넥타이까지 나프토를 듬뿍 뿌려둔 여름 옷을 보관하는 트렁크에 넣었다. 그는 여행 가방에서 과만 가진 이상 칼슘을 꺼내 욕실로 들어가 크리스털을 욕조에 넣고 물을 틀었다. 곧 욕조는 약간 분홍빛을 띤 용액으로 가득 찼고 그는 욕조에 온몸을 담그고 머리카락까지 철저히 적셨다. 그런 다음 그는 욕조를 비우고 맑은 물로 몸을 헹군 뒤 몸을 말리고 침실로 돌아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지막으로 푸짐한 식사를 한 뒤 약속 장소로 출발하기 전까지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6시 반이 되자 그는 가로등이 보이는 역 입구 근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고 한 무리의 승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한 인물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소프길로 방향을 틀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사람은 프렛이었다. 프렛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난히 삐걱거리는 부츠를 신고. 펜버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프렛을 따라갔다. 발소리로 그를 따라갔는데 프렛이 오솔길 입구 울타리를 지나쳤을 때 펜버리는 울타리를 넘어 어두운 초원을 빠르게 가로질렀다. 어두운 가로수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먼저 자작나무에 손을 뻗어 집게가 원래 둔 위치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철제 고리에 손가락이 닿자 안심한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가로수길을 걸어 내려갔다. 준비해둔 두 번째 칼은 그의 왼쪽 안쪽 가슴 주머니에 있었고 그는 걷는 동안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을씨년스럽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렸고 이어서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는 부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가로수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펜버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어둠 속에 짙은 그림자가 나타나자 소리쳤다. 프레쉬인가요? 접니다. 유쾌한 대답이 돌아왔고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전직 교도관이 물었다. 돈 가져왔나요, 펜버리? 그 남자의 무례하고 친근함이 펜버리는 오히려 좋았다. 결심한 계획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물론이야.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그가 대답했다. 해봐요. 말장난할 시간이 없다고요. 프렛이 말했다. 장군이 곧 도착할 거예요. 빙필드에서 친구랑 말을 타고 오고 있거든요. 먼저 돈을 넘겨주고 다음에 얘기하죠.
그건 좋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펜버리가 말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고 이제 두 사람은 자작나무 가까이에 있었는데 펜버리가 어두운 나뭇잎을 올려다보았다. 뭐죠? 프렛이 물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도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순간 펜버리는 프렛의 왼쪽 어깨뼈 아래 넓은 등에 온 힘을 다해 칼을 찔러 넣었다.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프렛이 돌아서서 공격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힘이 세고 숙련된 레슬러였기 때문에 펜버리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펜버리의 목을 움켜잡았다. 하지만 펜버리는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싸우는 동안 정갈처럼 독하게 계속해서 칼로 찔렀으며 프렛의 비명은 점점 더 가래 끓는 듯한 쉰 소리로 변해갔다. 이윽고 그들은 무겁게 땅에 쓰러졌고 펜버리가 밑에 깔렸다. 하지만 싸움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거품 섞인 신음을 내며 프렛은 손에 힘이 빠졌고 축 늘어졌다. 펜버리는 그를 밀어내고 일어서며 떨리는 몸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소음이 났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자작나무 쪽으로 다가가 집게를 잡으려고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고리 모양의 집게 손잡이에 닿았고 집게로 칼을 집었다. 그러고는 칼을 시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시신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자작나무로 돌아가 집게를 나무 꼭대기 구멍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가로수길 위쪽에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프렛인가요? 목소리가 물었다. 펜버리는 깜짝 놀라 재빨리 발끝으로 시신이 있는 쪽으로 물러섰다. 왜냐하면 그곳에 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칼을 반드시 치워야 했다. 시신은 등을 바닥에 댄 채 누워 있었다. 칼은 시신 아래쪽에 있었고 손잡이까지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는 양손을 사용해 시신을 들어 올려야 했고 무기를 빼내는데 꽤 애를 먹었다. 그 사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칼을 빼는 데 성공했고 가슴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시신은 다시 쓰러졌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프레시, 거기 계시는가요?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펜버리는 깜짝 놀랐고 급히 돌아보니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그 순간 대문이 크게 삐걱거리더니 자갈길 위로 말발굽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당황해 잠시 머뭇거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의 계획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초원을 가로질러 소프 방향으로 도망치려던 그의 계획은 이제 불가능해 보였다. 만약 붙잡힌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손은 젖어 미끄러웠으며 주머니에는 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란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떡갈나무를 떠올렸고 가로수길에서 벗어나 떡갈나무 쪽으로 달렸다. 피 묻은 손이 최대한 나무에 닿지 않게 노력하며 재빨리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다. 굵직한 가지는 지름이 거의 1미터에 가까웠고 그는 그 위에 누워 코트를 단단히 몸에 감싸 그가 눕자마자 그가 봤던 불빛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자가 마구간 램프를 손에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반대 방향에서 더 밝은 빗줄기가 보였다. 말을 탄 남자는 자전거를 탄 남자와 함께였다. 두 남자는 빠르게 다가왔고 말을 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외쳤다. 무슨 일 있습니까, 바튼 부인? 바로 그때 자전거 램프 불빛이 땅에 누워있는 시신을 비쳤다. 두 남자는 동시에 공포의 비명을 질렀고 여자는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말을 탄 남자가 안장에서 뛰어내려 시신 쪽으로 달려갔다.
저게 뭐지? 오구먼 장군이 소리치며 몸을 숙였다. 이런, 프레시군. 자전거를 탄 남자가 램프 불빛을 커다란 핏덩이 위로 비치자 그가 덧붙였다.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군, 햄포드. 햄포드는 램프를 들어 시신과 주변을 비추었다. 오거먼, 자네 뒤에 있는 저건 뭐지? 그가 말했다. 칼 아닌가? 그는 재빨리 칼을 향해 움직이려 했지만 오그먼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건드리지 말게. 그가 외쳤다. 사냥개를 풀어야 해. 녀석이 누구든 곧 잡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맙소사, 햄포드. 이 녀석은 우리 손 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칼을 내려다보며 벅찬 표정을 짓더니 친구를 향해 말했다. 햄포드, 경찰서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 여기서 1.2km 거리에 있으니 5분이면 갈 거야. 경찰관을 보내거나 데리고 오게. 그동안 나는 초원을 샅샅이 뒤져볼게.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녀석을 잡지 못하면 사냥개를 풀어 칼 냄새를 쫓아 녀석을 잡을 거야. 알았네. 햄포드가 대답하고는 자전거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피튼 부인. 오구먼이 말했다. 저 칼을 지켜보고 있어요. 초원을 조사하는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플래시는 죽었나요, 장군님? 파톤 부인이 흐느끼며 물었다. 맙소사. 그 생각을 못했군. 장군이 말했다. 부인이 조심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도 그 칼을 건드려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냄새로 뒤쫓는 게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그는 안장에 올라타 토프 방향으로 초원을 가로질러 질주했다. 펜버리는 말굽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도망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가려 했으니 갔다면 틀림없이 잡혔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군이 떠나자마자 파튼 부인은 겁에 질린 채 어깨 너머로 계속 뒤를 살피며 시신으로 다가가 램프를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갑자기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섰고 가로수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무슨 일이죠, 피튼 부인? 그녀를 찾으러 나온 하녀가 물었다. 그녀는 젊은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나타났고 두 사람은 이제 램프 불빛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에, 저 남자 누구죠? 남자가 외쳤다. 프레시인데 살해당했어요. 파튼 부인이 대답했다. 소녀는 비명을 질렀고 두 하인은 공포에 휩싸인 채 발끝으로 다가가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 칼 건드리지 말아요. 남자가 칼을 집으려 하자 파튼 부인이 말했다. 장군님이 사냥개를 풀 거예요. 장군이 여기 계셨나요? 남자가 물었다. 그때 초원에서 말굽소리가 크게 들렸다. 오구먼은 시신 주변에 모여있는 하인들을 보고 속도를 줄였다. 프레시는 죽었나요, 파튼 부인? 그가 물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누군가 의사를 부르러 가야겠군. 너는 안 돼, 베일리. 넌 사냥개를 준비하고 가루수길 입구에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그는 다시 베이스포드 초원으로 달려갔고 베일리는 서둘러 떠났다. 두 여성은 시신을 응시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펜버리의 자세는 불편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숨조차 크게 쉴 수도 없었다. 아래에 있는 여인들이 1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는 높은 위치에서 베이스포드 도로를 따라 빠르게 다가오는 여러 불빛을 보고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잠시 후 불빛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바퀴 소리가 들리더니 나무 줄기에 비친 빗줄기가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세 대의 자전거가 있었고 각각 햄포드, 경찰 조사관, 그리고 경사가 타고 있었다. 그들이 멈추자 장군이 가로수길을 돌진해 돌아왔다.
앨리스도 왔나요? 그가 멈춰서며 물었다. 아니요, 경. 우리가 출발할 때 그는 소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불렀나요? 네, 경. 힐스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사관이 자전거를 자작나무에 기대며 말했다. 펜버리는 몸을 웅크린 채로 램프 연료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프레쉬는 죽었나요? 그런 것 같소. 오구먼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거요. 저기, 살인자의 칼이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자, 이제 나는 사냥개를 데려오겠어. 아,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관이 말했다. 그 남자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고 오구먼은 진입로를 따라 사라질 때까지 말을 천천히 몰았다. 1분도 채 안 되어 어둠 속에서 사냥개 울음소리와 함께 자갈 위를 빠르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불빛 안으로 느슨한 팔다리와 마른 사냥개 3마리와 두 남자가 비틀거리며 뛰어왔다. 여깁니다, 경감. 장군이 외쳤다. 한 마리를 잡으시죠. 내가 2마리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경감은 앞으로 달려가 목줄 하나를 잡았고 장군은 사냥개를 땅에 놓인 칼 쪽으로 이끌었다. 펜버리는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무관심한 듯한 호기심으로 그 커다란 짐승을 지켜보았다. 사냥개의 높은 정수리, 주름진 이마, 그리고 의심스럽게 칼 냄새를 맡는 우울한 표정을 눈여겨보았다. 한동안 사냥개는 칼 냄새를 맡으며 꼼짝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땅에 코를 대고 이리저리 걸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크게 짖더니 코를 내리고 느릅나무와 떡갈나무 사이로 달렸고 장군도 뒤따라 달렸다. 경감도 사냥개를 칼 쪽으로 이끌었고 곧 목줄에 끌려 장군의 뒤를 따라 뛰어갔다. 얘들은 절대 실수 안 한다니까요. 베일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의 경세에게 말하며 3번째 사냥개를 데려왔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냥개의 목줄이 3개 당겨지면서 순간 말이 끊겼고 그도 다른 이들을 뒤따라 달렸으며 그 뒤를 햄포드가 뒤따랐다. 경사는 칼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손수건으로 감싼 뒤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사냥개들을 쫓아 달려갔다. 저 성가신 여자들만 가버리면 그는 내려와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펜버리는 점점 멀어지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꾸물거리는 의사를 조용히 저주했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걸 모르나? 그때 자전거 벨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빛이 길을 따라 다가오더니 자전거가 사건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왔다. 그리고 작은 체구의 나이든 남자가 자전거를 시신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자전거를 파튼 부인에게 맡긴 뒤 시신 옆에 몸을 숙였다. 손목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어 올린 다음 성냥불을 눈에 가져다 댄 후 일어섰다.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파튼 부인. 그가 말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시신을 집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세요. 부인이 발을 잡고 내가 어깨를 들죠. 펜버리는 그들이 시신을 들어 올려 비틀거리며 가로수길을 따라 옮기는 걸 지켜보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멀리 들판에서 간간히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곧 의사가 자전거를 가지러 돌아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길에 아무도 없었다. 펜버리는 뻣뻣해진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나무에 눌렀던 자리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여전히 끈적하고 축축했기 때문이다. 그는 재빨리 땅으로 내려왔고 잠시 귀를 기울인 후 가로등 불빛을 피하려고 살짝 돌아서 조용히 가로수길을 건너 소프 들판으로 사라졌다.
밤은 몹시 어두웠고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둠을 헤치고 빠르게 앞으로 걸어가다가 가끔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무다리가 놓인 깊은 도랑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모습은 단번에 범죄자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위험했기 때문이다. 도랑에 도착하자 그는 손과 손목을 씻으려고 몸을 숙였다. 그러나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가슴 주머니에 있던 칼이 얕은 물 가장자리로 떨어졌다. 그는 손을 더듬어 칼을 찾은 뒤 손이 닿는 만큼 최대한 멀리 진흙 속 깊이 칼을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물풀로 손을 닦고 다리를 건넌 뒤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집 뒤로 접근해 가정부가 부엌에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열쇠로 문을 조용히 열고 빠르게 침실로 올라가 욕실로 들어갔다. 그는 목욕하며 철저하게 몸을 씻었고 더러워진 물을 버린 다음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은 여인 가방에 넣었다. 그가 일을 마쳤을 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징소리가 들렸다. 그는 깔끔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밝은 태도로 가정부에게 말했다. 런던에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내일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돌아오실 건가요? 가정부가 물었다. 아마도요. 아닐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고 가정부도 묻지 않았다. 펜버리는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신중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법이다.